아파트 개인사, 잃어버린 장소성의 파편. 지난 수십 년간 도시개발 과정에서 한국 도시의 주요 주거 형태는 주택에서 아파트로 바뀌어 왔습니다. 2018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 수는 1,001만여 가구로 전체 가구의 50.1%를 차지했는데요. 10명 중 5명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아파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필자는 아파트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사회 개발의 역사를 찬찬히 되짚어 봅니다. 아파트 공화국이 되어버린 2020년 한국 사회에서 아파트는 어떤 의미인지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프투아는 인간이 특정 장소에 특별한 느낌을 가진다는 명제를 표현하기 위해 장소나 땅을 뜻하는 토포스와 우정이나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의 합성어인 포토필리아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장소를 사랑한다는 뜻의 장소애 정도가 될 듯한데요. 사람들이 특정 장소에 정서적 유대감을 갖는다는 거죠. 낯선 추상적 공간에 각각의 경험이 더해져 의미 있는 구체적인 장소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엘러스테어 보네트는 이를 좀 더 확장해서 장소는 인간이 된다는 것에 변화무쌍하고도 근본적인 측면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이란 존재는 장소를 만들고 장소를 사랑하는 종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의 정체성은 장소 안에서 형성되기에 나타났다 사라져버린 장소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다는 그의 이야기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불리는 202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도시민 대부분에게 아파트는 추상적인 공간을 넘어서 매우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거나 바꿔가죠. 사실 대한민국의 아파트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몇몇 실업용 아파트 건물을 제외하면 광복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라 불리는 중앙아파트가 만들어진 게 1956년입니다.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는 1962년에 지어졌습니다. 기껏해야 55년에서 60년밖에 되지 않은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살던 곳은 시민 아파트라고 불렸습니다. 정체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를 보낸 곳이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장소인데요. 그 시민 아파트는 오늘날의 아파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1960년대 이후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몰려들었습니다. 제대로 된 주택 정책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무허가 건물이 급증할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방치하다시피 하던 정권도 1960년대 중반 이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니다. 무허가 건물에 살던 시민을 이주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시민아파트죠. 시민아파트는 근대화의 명암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자신이 살던 터를 잃어버린 시민이 몰려든 곳이란 점에서는 그늘이지만 근대화와 산업화 의지를 과시라도 하듯이 수직적 형태로 만들어진 곳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과 김현옥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시민아파트 정책은 1970년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우리 가족도 5년 정도 살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곳이 바로 시민아파트인데요. 저는 청소년기와 청년기 약 15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총 5개 동이 있었는데 그 옆에는 조금 더 세련되고 넓고 큰 공무원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그리고 몇 개의 아파트로 이루어진 단지와 이웃 동네 간 경계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이사 갔을 때 우리 가족이 살던 동 바로 옆에 한 개 동은
철거되어서 집안과 건물의 1층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당시 많은 시민 아파트가 대형 업체가 아닌 중소업체에 의해 날림으로 산 중턱에 지어졌고, 그래서 4분의 1 정도가 건축된 지 10년도 안 돼서 철거됐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는 5층짜리 복도식이었고 연탄불을 사용하는 11평형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함께 쓰던 방에는 삼촌들이 번갈아 가며 오랫동안 머무르곤 했습니다. 눈이라도 오는 날이면 집에서 학교까지 오가는 것도 고역이었죠. 좁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함께 다니던 친구들 대부분이 같은 아파트나 인근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소외감이나 자격지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진 않습니다. 아파트 1층에는 규모는 작지만 필요한 물품을 갖춘 가게가 있었고, 초등학생이 놀기에 딱 좋은 놀이터도 있었습니다. 요즘 회자하는 마을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냥 동네라고 불리던 곳이었죠. 학교 생활과 동네 생활이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크게 구분되지 않은 곳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동네보다는 학교 생활의 비중이 컸던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 역시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장소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사라지고 장소성은 다시 만들어지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불편하고 불안했던 시민 아파트 생활도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끝이 났습니다. 조만간 철거될 것이란 소식이 떠돌 때쯤 돌연듯이란 표현에 가깝게 그곳을 떠나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따금 생각나던 그곳이 마침내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땐 그로부터 약 5년 정도 지난 후였어요. 시민 아파트가 사라진 자리에는 공원과 녹지가 들어섰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그곳은 낯설기만 합니다. 유예했던 저의 아파트 생활은 결혼과 함께 다시 이어져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혼생활을 시작한 5층짜리 잠실 주공 아파트 단지에는 최근 고층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섰고 단지 이름도 어렵게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단지이긴 해도 폐쇄적이진 않았던 곳이 이제는 빗장 지르기를 통한 공간 분리 기제를 갖춘 게이티드 커뮤니티로 변모했습니다. 지금은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면 비교적 넉넉한 공원과 녹지, 놀이터 등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은 공간적, 사회문화적으로 폐쇄성이 강하지 않아서 좋은데요. 하지만 서울의 외곽인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며 관련 뉴스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의 속성은 사실 장소애가 아니라 부동산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엘레스테어 보네트는 장소성이 없다는 의미의 무장소성이란 용어로 진정성을 상실한 장소를 설명하면서 이런 곳은 자신만의 의미와 깊이가 사라진 대신에 획일성과 인위성이 두드러진 밋밋한 경관을 특징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동체성 또는 공동체주의가 사라졌다고 하는 아파트 단지를 떠올리게 하죠. 하지만 이런 공동체성은 현실 그 자체보다는 기획되거나 동원된 수사, 상실성에 기초한 노스텔지어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게다가 전통적인 장소와 구별되는 새로운 공간, 이를테면 고립된 현대식 주거단지, 대형 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나아가서는 사이버 공간이 개인에게 준 의미가 한층 커지고 있죠. 마르크 오제는 이런 곳을 전통적 장소와 구별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장소성과 구별하여 비장소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공간 그리고 아파트는 공동체성과 무장소성의 중간 그 어디쯤 위치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을 만들기 또는 마을 공동체에 관한 우리의 논의도 그곳에서 시작해야 할 겁니다. 살면서 끊임없이 경험하게 될 장소성의 상실을 한편으로 하고 새롭게 마주하는 공간에서
장소성을 재구성하기 위한 전략이 이제는 필요한 때입니다.